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입니다. 오늘은 청주 흥덕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국회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네, 오늘 토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듣고 그리고 사회자가 각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이후에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는 상호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질문과 상호 자유토론은 2번씩 진행됩니다. 후보들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후보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앞에 있는 타이머를 잘 확인하셔서 시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정우택 후보입니다. 요즘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모든 국민을 코로나 도가니에 빠뜨려 놓고도 사과는커녕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부분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목소리, 이 정부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웃기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흥덕구도 발전의 시계가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 정우택이 희망과 기대로 흥덕구를 바꾸어 놓겠습니다. 기호 2번 정우택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확 바꾸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도종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믿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살아남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의 출마의 변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후보당 2분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측에서는 전기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발전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서류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립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종환 후보부터 해주시죠. 2분입니다. 네. LNG 발전소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면 반대입니다. 건설에. 또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배출된다면 건설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이면서 동시에 또 에너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주산업단지의 전기는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새롭게 750만 와트의 750메가와트의 전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재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서해안의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외부의 요인이 70%, 내부의 요인이 30%라고 할 때 이 미세먼지의 외부 요인 중에 21%가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저희 쪽으로 불어오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를 줄이면서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그 지역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이 고민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또 공론화장을 통해서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또 기업,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의 장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질소산화물은 몇 퍼센트가 늘어나는지, 황산화물은 몇 퍼센트가 늘어나는지, 미세먼지가 퍼지는 범위는 몇 킬로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넣고 검토를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설령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이 더 많고 반대가 적다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하지 말고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정우택 후보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네, 발전소 운영 시 대기권의 악화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생활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정환 후보께서는 뭐 발암물질이 나온다면 또 대량의 그 대기 오염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가정을 하셨지만 지금 SK하이닉스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평가 보고서에 이미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연간 205톤이 나온다고 이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온실가스인 경우에도 연간 지금 152만 톤이 배출돼서 우리 청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19%를 차지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흥덕구만이 문제가 아니고 청주 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취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그 20대 산업통상위원회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주민의 동의 없는 이 건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고, 제가 CJB 대담 프로에서도 원칙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SK가 하이닉스가 전기가 필요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안정적 전기 공급에 걱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원전이 있음에도 60% 내외로 가동을 시키고 있는 이 정부에 의해서 혹시나라도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할까, 이런 걱정을 SK하이닉스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근본적 정책이 전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 LNG 발전소만이 건립만이 최선의 방법이냐,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지 않고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한전으로부터 2중, 3중의 그 송전로소를 건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지난해 탈락한 트램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트램은 전기를 사용해서 오염물질 배출은 적고 공사비도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서 최근 전국적으로 도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북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램보다는 대전 지하철을 연장하는 전철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정환 후보부터 해주시죠. 네. 2분입니다. 청주공항과 청주시 그리고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은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 트램의 경우에는 한 4,200억 정도 예산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의 경우는 한 2조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달 정도의 용역 결과가 나오고요. 트램은 4, 4분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청주시와 충청북도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광역교통망 계획에 따라서 지하철 그리고 트램 두 가지가 다 설 수 있으면 좋지만 우선 저는 지하철을 세종시 그리고 세종시에서 오송을 거쳐서 도청을 거쳐서 공항까지 가는 이런 지하철을 가능하게 하는 일,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일, 이게 우선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트램의 경우는 배터리로 35km까지 한번 충전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또 새로운 멋진 도시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지만 두 개의 예산을 다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연관해서 도시교통망을 어떻게 그 계획 세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2030년 아시안 게임을 추진하게 되면 인근 도시와의 소통은 더 활발해지고 또 중부권 상생 발전 또 동시에 성장을 같이 일으켜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놓고 보면은 광역교통망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예산 확보에 나서는 단계가 되면은 지자체, 도,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광역교통망 계획에 저희도 힘을 합치겠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청주시의 트램 도입에 대해 정우택 후보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네, 트램이나 전철 건설은 우리 교통 환경 문화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청주시와 충북도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청주시는 이미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2억 5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와는 달리 그 대전 지하철을 연장해서 이것을 그 청주 공항까지 연장하는 소위 중전철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도와 시가 이렇게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시민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트램의 건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미세먼지에 여러 가지 시달리는 우리 도로 봐서는 그 환경적 요인에서 아주 우월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킬로미터당 약 20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청주시로서는 굉장히 부담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전철의 경우 이 경우에는 전액 국비 부담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중전철 사업을 통해서 거의 노선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중전철을 저는 국가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선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버스 업계나 또는 택시 업계와의 또 충분한 협의도 반드시 사전에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와 시가 빨리 협의를 거쳐서 어디 하나를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방향이 이루어져야지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중전철 문제에 저는 우선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상호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호 자유 토론에서는 후보당 6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6분 동안 상대방 후보에게 다양한 주제로 질문하시면서 자유롭게 상호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시지만 되도록 좀 짧게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진행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먼저 정우택 후보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죠. 6분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 그것은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작년도 우리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4.1%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외환위기가 있은 2009년 이후 최대의 낙폭입니다. 또 상황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수출을 볼 수가 있는데 수출은 작년에 10.3%나 감소를 해서 지금 10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 재정 수지를 보면 1조 7천억 원이 넘어서 재정도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지금 자영업자나 또 제조업체들은 아주 아우성을 치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오직하면 한 시장의 아주머니가 대통령이 왔을 때 경제가 거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단초를 제공한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저는 이러한 서민을 유혹하겠다는 정부가 서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또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 정부가 가장 역대의 가장 높은 부동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 질문은 이렇게 경제 폭망 정책에도 대통령은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더 망가지고 어디까지 경악할 수치가 나와야 이 정부는 이 경제 폭망 정책을 인정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 1만 원 이거는 이제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5명의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죠.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1만 원까지 인상하는 약속은 지켰어야 됐을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첫해 16%, 그다음에 또 10% 이렇게 인상률이 좀 급하게 높게 진행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비유를 하셨습니다만 거지 같다, 망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십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망하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1인당 13만 원씩 265만 명에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그거를 설명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2조 5천억의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15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보완책을 함께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집행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최저임금을 갖다가 마음대로 올려놓고서 모자르는 금액은 정부가 세금으로 주겠다. 아니 민간이 그 생산성을 통해서 민간이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월급을 줘야지 국가가 세금으로 민간에다가 월급을 주겠다. 그렇게 대폭 인상해놓고 하는 것이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첫 단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을 설명해달라는 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1만 원은 아마 우리 후보도 공약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8,500원. 좀 수치가 틀렸습니다. 8,35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만 원으로 좀 올리겠다. 이것은 헛고양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이 지난해 실업률이 3.8%입니다.
이 3.8%라고 하는 것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금년도 1월 동향을 보면은 지금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 중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30대, 40대 청장년층의 실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면 청년 인구수는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자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31만 명에서 지난 2월에 38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미래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청년 실업 문제를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 실업률과 또 청년 실업 숫자 통계는 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용률 역시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를 갖고 그게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정부 국가기관이 발표한 청년 실업자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네.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다. 이걸 지적합니다. 네. 좀 이따 제가 이제 구체적인 통계치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자 수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 도종환 후보의 주도권으로 상호 자유토론 진행해 주시죠. 6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 또 사망자가 1만 명입니다. 미국은 16만 명의 누적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3천 명입니다. 사망자 3천 명이 넘는 나라들이 중국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또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5개 나라가 3천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질병과의 그 전쟁 속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그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식, 조치의 우수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하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에 잘했다.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지금 불란서든지 어디서 우리 보고 잘했다는 거는 의료진이나 의료 체계가 정말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부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야말로 이번에 이 코로나 책임에 가장 큰 책임을 이제 앞으로 묻고 또 지적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잘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의료진이 잘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로 착각을 하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대만처럼 초기에 차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코로나 도가니로 들어가지 않았죠. 지금 이렇게 도가니로 들어간 가장 근본 원인은 중국에서 발생한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왜 오염원을 차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의사협회가 6차례나 얘기를 했는데도 잠깐만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곳은 미래통합당과 그다음에 보수 언론과 그리고 일본인데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고 모든 나라에서 우리가 오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공보문에 쓰신 대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전염병이 생기면 그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제1차적인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도 저 시진핑 눈치 보는 겁니까? 왜 중국의 그 오염원에 대해서 차단을 하지 않아 갖고 오염원이 여기에 발생하게 들어오게 된 차단했던 근본 나라들, 원인을 이탈리아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더 많은 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차단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나라를 들지 마시고 대만 같은 나라는 오염원을 바로 그 다음날 차단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통계 보면 우리가 8,300명, 8,400명의 확진자가 생겼을 때 대만은 100명밖에 생기지 않았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오염원을 바로 차단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그 사대주의입니까? 시진핑 눈치 보는 겁니까? 시진핑 선거 전에 오는 거 아직도 미련을 가져서 오염원을 막지를 않는 겁니까?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인 의사협회의 주장이라는 것도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뒤늦게 지금 정부가 그것을 하는 바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지금 발표가 되는 바람에 중앙에서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지역 간의 역차별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지원하는 것도 그럼요. 긴급하게 지금 속이 말하게 하지만 숨이 헐떡이는 소상공이라든지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 구호금이 나가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한 것은 좀 더 야당이 잠깐요. 협조를 여기까지는 해주시고 제가 대답을 들으셔야죠. 협조를 해주시고 이럴 때는 증액을 하자.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자. 이렇게 좀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니, 그럼 더 정부가 더 하지 왜 야당 보고 더 하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다만 돈을 긴급 구호 자금을 하더라도 긴급 구호 자금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경제 정책으로는 국가 사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구호금이 나가지만 나머지는 뭔가 생산성을 통해서 소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지 전부 돈으로 메꾸겠다. 국민을 구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데는 동의하시죠? 그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힘을 합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열띤 토론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잠시 또 숨을 돌릴 겸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과 향정동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청주 일반 산업단지는 당초 공업 낙후 지역인 청주의 경제를 살려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한 곳으로 이전해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1969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50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노후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주 일반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2분입니다. 네, 청주 산업단지는 1969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약 50년 동안 우리 청주의 발전과 함께 해온 곳이 바로 청주 산단입니다. 특히 그 SK 하이닉스 등이 있는 이 청주 산단은 우리 흥덕구의 또 발전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는 같이 해왔지만 이제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와 우리 정주 여건 간에 이제 마찰이 빚어져서 많은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민원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또는 대기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권과 또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적 그 산단으로 전환을 하는 문제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부수되는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서 우리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지금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주 산업단지는 지금 산단 재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행정적인 어떤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제 마지막 착공전의 단계인 소위 도시 토지 이용 계획 심사 수준에 지금 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소음이라든지 또는 분진이라든지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이런 재생사업, 또 여기에 부과되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여건 개선,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산단의 경쟁력을 키우는 강화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청주 산단이 앞으로 우리 흥덕구에서 소위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서 우리 청주 시민들, 또 특히 우리 흥덕 구민들에 대해서 더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하도록 저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주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도종환 후보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청주 산단이 세워진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청주 산단이 청주 경제의 동력이 되었지만 청주 산단을 둘러싼 환경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주택들이 또 들어서면서 미세먼지라든가 또 악취, 소음 뭐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산업 경쟁력도 잃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공사를 지금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오똑 이렇게 서가는 모습을 지나가면서 보실 겁니다. 그 지식산업센터 바로 옆에 벤처 스마트 복합 산업센터가 조성이 됩니다. 735억 원 정도를 들여서 짓는데요. 산업자원부로부터 160억 정도가 지원이 되도록 하는 일을 제가 중간에 서서 역할을 했었고요. 또 지식산업센터 예산 150억이 확보되는데도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행복주택도 올 10월에 지을 예정이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서한모방 있던 자리에 역시 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지금 지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한모방 자리에서 충북대학 정문 쪽으로 이어지는 곳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대학과 산단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그런 구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4년 내로 이쪽 지역이 크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청주 대농지구에는 많은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섰지만 초등학교가 부족해서 제2 솔밭초 건립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택 후보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솔밭 초등학교 문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통계를 제가 뽑아보니까 현재 솔밭 초등학교의 학급 평균 학생 수가 29.9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국 평균이 23.2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월등히 상회하고 있고 또 이 과밀학급 때문에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GLCT 3차 또 두진 하트리움 2차 건립 이런 문제 등으로 지금 교육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2020년도 지금 취학생 수가 지금 399명으로 도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솔밭초등학교, 솔밭 2 초등학교 건립의 필요성이 지금 해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대농지구 솔밭 2 초등학교 신설을 지금 추진해 왔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 예를 들면 인근 학교의 학생 분산 배치 또는 학교 영재 무상 확보 방안 강구,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재검토를 거듭하면서 2019년까지 지금 연이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교육청은 지금 솔밭 2 초등학교 신설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솔밭 2 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부나 청주시 또 우리 교육청 이 주요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청주시의 협조도 좀 필요한데 청주시의 협조는 뭐냐면 학교 용지 무상 확보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가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저는 이 청주시가 복지 수요라든지 또는 도시계획 일몰제, 시청사 건립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아마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솔밭 2 초등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저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종환 후보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솔밭 초등학교가 1,800명 정도 되는 전교생 숫자가 도내에서 최고로 많은 과밀 학급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부지는 있습니다. 흥덕구청 옆에 두 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미리 부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4,000세대당 학교 하나씩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이게 이제 청주시로 기부 찬합되어 있죠. 320억 정도 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이걸 무상으로 주면 좋지만 청주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교육청에 무상으로 내놓지 못하니까 교육청에서 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대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200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또 역시 120억 정도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을 때 2번이나 반려됐는데 이 문제를 제가 중재를 하면서 이 부지에 시도 사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합체육문화시설 96억 원 정도 되는 복합체육문화시설을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1층 수영장이 있고 2층에 체육시설이 있고 3층에 도서관도 있고 또 돌봄시설도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오전 오후에 나눠서 학생들도 쓰고 학생들이 쓰지 않을 때는 시민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조성하면서 시청과 교육청이 중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근하기도 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학교 부지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형태가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방안을 새로 찾아라라고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재검토 대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육부하고도 상의하고 또 좀 더 시청과 교육청이 양보를 하면서 합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솔밭 2초를 반드시 건립을 하고 그리고 과밀 학급인 솔밭 초등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동안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공통 질문 순서를 마치고 두 번째 상호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상호 자유 토론에서는 후보당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많이 오가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종환 후보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6분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지난해 국회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셨습니다. 최악의 국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일한 날수가 150일이고 일한 시간이 506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야당은 여야 간의 원내대표 간의 합의한 내용도 7차례나 뒤집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행의 파행을 거듭하게 만들었고요. 국회 보이콧만도 20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개혁과제 하나를 두고 대립하면서 어떤 때는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 이 문제에 대한 긴급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80일 정도 걸렸습니다.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됩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우택 후보는 동의하시는지요?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다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만이라고 하면서 또 이제 정부 여당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같이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너무 많이 발목을 잡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하고 가로막고 들어눕고 정말 국민들이 보기 민망한 정도의 상황을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 급여받지 말아야 된다. 국민 소환 운동 벌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국회에만 법안 발의하는 거 맡기지 말고 국민들이 법안 발의할 수 있도록 권한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 참 이 정부가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내로남불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보가 안 되면 야당 탓, 보가 안 되면 과거 정권 탓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아주 전매 특허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한 행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적해 볼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하는 국회로 갈 수 있도록 국정의 전반적인 총괄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 여당입니다. 정부 여당이 어떤 역대 정권이든지 야당은 대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저는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라는 건 원래 여당이 가는 것을 거기는 발목 잡기라고 하니까 꼭 시민들이 볼 때는 야당은 나쁜 짓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그렇게 표현을 써서 그렇죠. 선동을 야당은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은 협조해야 됩니다. 답변을 그렇죠? 다 들고 얘기를 하셔야죠. 하다 말고 잘라버리시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금방 제가 끊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하고 길게 할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발목 잡는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선동적인 것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포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당이 돼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번에 추경 코로나 관련해서 심의할 때 정말 당대표부터 대통령을 만나서 같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 심의를 해서 정말 국민들이 빨리 가게 하자, 빨리 집행하게 하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11조 7천억 추경안 통과시킬 때 거기에 방역 예산도 들어가 있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세세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심의하는 본회의, 심의하고 결정하는 본회의에 저 그날 갔다가 정은택 후보님 안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 질문 다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당연히 참여해야죠. 그렇지만 제 개인 사정으로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표결에 의해서 찬반이 갈려졌는 중요한 법안이고 안건이었으면 당연히 올라갔어야죠. 그렇지만 이건 여야 합의가 봐져서 다 통과되기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가서 굳이 찬성표를 안 던져도 그거는 통과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내가 안 가도 찬성된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제 개인 안 되고요.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꼭 참석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안 한 거 갖고 지금 그 시비를 거시는 건 정말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너무 위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법안이 제가 안 가면 굉장히 찬반 투표에서 굉장히 힘든 표결을 거쳐야 된다 그런다면 당연히 참석을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당연히 통과되는 건데 거기에 왜 안 왔냐? 그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못 갔다. 이거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그 안건을 반대했다. 그렇게 추경에 대해서는 11조 7천억 원 마치 지금 현수막 써놓은 거 보면은
야당은 빼놓고 여당이 혼자서 11조 7천억 통과시킨 것처럼 써놨는데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회에서- 같이 한 거예요. 합의회에서 통과했는데 현수막 보세요. 저 써보면 아니, 현수막이 11조 문제가 아니라 7천억.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또 개인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사정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개인 사정 때문에 참석 안 했으니까 뭐 개인 그럴 수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개인 마시고 사정이 어떤 건지를 정말로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무슨 개인 사정이라 그래갖고 그것을 뭐 임의로운 사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론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지금 말씀은 그렇게 따지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사선 의원으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회 활동에서 잘못한 거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우택 후보의 주도권으로 상호 네. 자유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실소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 이 코로나 사태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소위 우라통을 터뜨리고 분개하는 건 뭐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상실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마스크 생산 능력 충분하다. 내일부터 우체국에 가면은 당장 마스크 공급하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 믿고 많은 시민들이 그 다음날 우체국을 가서 줄을 서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허탕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통령이 사과도 하지 않는 이 나라.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문재인 정부는 나쁜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사태 때문에 갓난 아기부터 팔순 노인 어르신까지 거기 줄을 서서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불편을 겪었습니다. 과연 정부가 지금 마스크 배급제까지 실시를 해놓은 이 상황이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억지의 정부 여당의 이런 말씀에 우리 국민들이 더 분통이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직하면 어떤 언론에서 그러한 그 마스크 구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그 한심한 하루를 보내는 한심한 그 모습에 정말 세기말적 풍경이다. 세기말적 광경이다. 이런 언론의 칼럼까지 나오는 이런 사태까지 빚어놓고서도 이 정부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번에 이 마스크 대란의 주범은 바로 문재인 정부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크 때문에 줄 서시고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일 최대 생산량이 1,300만 개이죠. 국민은 5천만 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브제를 실시하면서 좀 이제 마스크 문제가 잦아들었고요. 지금은 줄 서는 사람이 많지 않고 어제 복대 시장에 가니까 마스크를 싸놓고 팔더라고요. 또 가경터미널 시장에도 역시 마스크를 좀 싸놓고 판매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오기까지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여당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터는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까지만 들었으면 됐습니다. 제가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의 수급이 원활하지 제가 않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도권을 네, 갖고 네. 있으니까 네, 참아 주시죠. 네, 네. 지금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잘했다. 정말 제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정부의 대응 정책 실패에 대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오염원을 지금까지도 막지 않고 있는 초기에 이것을 막았다고 한다면 대만처럼 그렇게 사태가 이렇게 우리 모든 국민을 도가니에 빠뜨리고 마스크 대란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 오염원을 막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사유, 아까 말했던 시진핑 때문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초기 오염원을 막지 못한 거. 두 번째, 대통령부터 안이한 대응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께서 곧 종식될 거다. 얼마나 2월 중순쯤 그 말씀하실 때 안이한 이 코로나를 정말 우습게 보고 금방 끝날 거다. 이런 안이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대통령 말씀이 더 저는 이 오라통을 터지게 만듭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아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중국에 지금 걱정을 하고 우리 국민 걱정보다는 중국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 총리는 또 가서 시장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벌어놓은 거 쓰시라. 또는 손님 없어서 편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능호 복지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국민에게 있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분노하는 국민의 이 가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진정시킬 건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지원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신다는 이야기 중에 저희가 받아들일 것도 있고요. 또 국민들이 협조해 줘서 여기까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대통령 비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성토 이런 거 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52.6%까지 올랐어요. 정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못했다면 지지율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저는 비난하는 것도 좋지만 앉아서 비난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은 어떻게 국민을 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야가 손을 잡고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 재난, 전 세계적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난 상황입니다. 올림픽이 연기될 정도의 이런 사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세계대전 중에도 올림픽을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말씀 듣고 정말 야당도 협조를 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국민을 위해서 거기까지만 하세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답변을 차단할 권한이 있으니까 아니 뭐든지 하면은 협조를 하고 발목을 잡는다 그러는데 아니 오염원 차단하라고 얼마나 야당이 아우성치고 소리쳤습니까? 아니 귀는 막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야당이 협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상호 자유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후보당 1분씩 유권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아침 일간지 광고에 간호사들 그리고 국민들을 격려 응원하기 위한 전면 광고에 나오는 정호승 시인의 시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주신 의료진 또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이 과정에서 저는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서 살아남고 또 이어지는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반드시 이를 극복해서 그래서 이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정부 여당 그리고 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입니다. 네, 저 정우택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많은 경제 정책을 다뤄왔던 경제 전문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실정에 신음하는 우리 흥덕 국민 여러분들, 제가 웃음과 희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제, 또 무리한 최저임금, 이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우성과 힘들어 하시는데 이러한 한심한 정책부터 제가 뜯어고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 시절 24조 원이라는 그 기적을 투자 유치 24조 원의 그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이번에도 흥덕에서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코로나19 파동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 한심한 문재인 정부, 정말 나쁜 정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정말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 제가 정신 차리도록 여러분과 함께 일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청주 흥덕구의 유권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주 흥덕에 출마한 후보자들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4.15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